고구려의 태조대왕은 두 번에 걸쳐 마한과 예맥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하였으나 한나라를 지원한 부여군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서기 124년 10월에는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고 합니다. 부여의 방해로 인해 요동 현도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부 안정을 위해 다시 한나라와 화친한 것으로 보이네요. 패전으로 인한 여파가 컸는지 이때의 실패 이후 서기 146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4년간 태조대왕의 한나라 공격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패전으로 인한 후유증도 컸겠지만 부여가 완전히 한나라 편으로 돌아섬으로써 북쪽과 서쪽으로 양면 전선이 형성된 건 역시 부담이 된 게 아닐까 싶네요. 한편 중국의 후한서에서는 태조대왕이 현도군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해인 서기 121년에 태조대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수성 즉 차대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현도군 공략이 실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왕위에 오른 수성이 그동안 잡았던 한나라 포로들을 한나라에 송환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때는 태조대왕의 동생 수성이 태조대왕을 보좌하여 섭정을 맡았으며 태조대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측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죠. 그럼 둘 중에 어느 쪽 기록이 더 정확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한서에서 수성이 한나라와의 외교를 주도했다고 기록한 걸 보면 이때 수성이 섭정을 맡으면서 외교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한나라 측에서는 수성이 외교 업무를 맡자 태조대왕이 죽고 수성이 왕이 되었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 싶네요. 태조대왕의 사망 시점 및 차대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대왕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이 중단된 24년의 기간 동안 고구려와 관련된 정보가 중국 역사서에 제대로 남지 않은 반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내부 사정이 제법 잘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서기 132년부터 서기 146년까지 14년간 왕의 동생 수성이 다른 나부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끝내 역모를 꾸미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건 당시 고구려의 정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중단된 원인에는 고구려 내부가 불안정했던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차대왕 수성의 반역과 고구려 정계에 일어난 혼란 역시 조만간 차대왕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대왕의 마지막 요동군 공격으로부터 24년 후인 서기 146년 8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의 동생 수성이 다른 나부 세력들을 포섭하여 사실상 고구려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목할 만한 대회 원정 기록이 확인됩니다. 24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한나라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때 태조대왕이 장수를 보내 서한평을 습격하여 대방현의 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한평은 한나라 요동군에 속한 행정구역, 즉 속현이며 낭랑군은 고조선 땅에 설치된 한사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방현은 낭랑군의 속현으로 후한 말에 낭랑군 남부지역을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요동의 군벌 공손강이 대방현을 중심으로 한 낭랑군 남부지역을 분리하여 대방군으로 삼게 됩니다. 중국의 삼국지 역시 이와 같은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삼국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백고 즉 신대왕이 요동군을 침공하여 신안과 거향을 노략질하고 또 서한평을 공격하여 가는 길에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기록대로라면 요동군 서한평현을 공격한 고구려 왕은 6대 태조대왕이어야 하는데 중국의 삼국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8대 신대왕이 되는 것이죠. 이 역시 삼국사기에 인용된 국내 기록과 중국 역사서의 기록이 서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 문제 역시 중국 기록보다는 국내 기록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다시피 당시 중국인들은 수성이 섭정을 맡은 것에 대해 태조대왕이 이미 사망하여 수성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고구려 내부 사정이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태조대왕의 요동 현도 공략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무려 20년 넘게 고구려와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 왕을 신대왕으로 보게 될 경우 신대왕의 재위기간에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재위기간까지 합쳐져서 오히려 신대왕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태조대왕 재위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는 태조대왕이 힘을 잃고 왕의 동생 수성이 사실상 고구려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한평 공격을 주도한 사람은 차대왕 수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때 공격했다는 서한평은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서한평현은 요동군의 주요 요충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요동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손에 넣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역사학계의 통설에서는 이 서안평의 위치를 지금의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논영성 단동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안평의 위치는 낙랑군 위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번에 태조대왕 11부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낙랑군 위치에 대한 견해로는 평양설, 요동설, 요서설이 존재하는데 현재 남한학계의 통설은 지금의 북한 평양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서안평이 요동군과 낙랑군을 이어주는 교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통설에서는 요동반도와 북한 평안도를 이어주는 중간 지점인 중국 요녕성 단동시를 서안평으로 비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설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연구자들은 이 기록 속 서안평 공격 사건을 근거로 통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안평과 낙랑군의 위치를 통설대로 보게 될 경우 이 기록 속 고구려군의 진격 루트가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까요? 우선 이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군이 요동군 서안평현을 공격하여 대방현령을 살해하고 낙랑태수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설을 기준으로 하면 서안평현의 위치는 중국 단동, 낙랑군의 위치는 북한 평안도, 대방현의 위치는 북한 황해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고구려군이 평안도와 황해도에 있어야 할 낙랑태수 가족과 대방현령을 단동에서 만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서안평, 낙랑, 대방의 위치에 대한 통설이 틀렸고 이 행정구역들이 모두 지금의 하북성 난화유역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통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가설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당시 신임 대방현령이 아직 자신의 부임지인 황해도 대방 땅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방 땅으로 향하던 도중에 단동 서안평을 거쳤는데 때마침 낙랑태수 가족도 서안평에 머무르고 있었고 하필 이때 고구려군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그들을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여러 경우의 수를 둔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다소 자기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고구려군의 뛰어난 첩보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군에서 첩보원들을 보내 낙랑태수 가족과 대방현령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였고 그들이 단동에 도착하자 때 맞추어 군사를 출동시켜 대방현령을 죽이고 낙랑태수 가족을 납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가설이죠. 이 가설은 참신하긴 하지만 당시 고구려군의 첩보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가설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서안평에서 낙랑태수 가족과 대방현령을 만났다는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역시 이 행정구역들의 위치를 모두 통설과는 다른 곳에 비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안평, 낙랑, 대방을 각각 어디에 비정하든 모두 엄연히 별개의 행정구역들이기 때문에 서안평에서 낙랑, 대방의 관리를 모두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걸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북한군이 경기도 수원시에 쳐들어갔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충남 도지사 가족과 공주시장을 마주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일단 저는 예전에 대무신앙 5부 영상과 태조대왕 11부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낙랑군의 위치가 지금의 요동반도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요동군 서안평의 위치 역시 단동이 아닌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 행정구역들을 어디에 비정하든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문이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구려가 요동군을 공격하자 고구려군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변 군현의 관리들까지 요동군에 집결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조대왕 12부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당시 한나라는 군현 하나가 이민족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만약 한 개 군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면 군 태수 혼자서 막아냈지만 그 규모가 한 개 군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주 자사가 지휘를 맡게 되며 같은 주에 소속된 주변 군현들로부터 추가 병력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25년 전인 서기 121년에 수성이 한나라 요동과 현도를 기습하자 유주 자사 측에서 광양, 어양, 우북평, 탁군의 기마병을 출동시켜 요동 현도를 지원하도록 한 일이 있었죠. 여기서 광양, 어양, 우북평, 탁군은 지금의 하북성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요동 현도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때의 서안평 공격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요동군 혼자서 고구려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근처의 낙랑군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낙랑태수 및 대방현령을 포함한 낙랑군 소속 관리들이 요동군에 집결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면서 낭랑태수 가족과 대방현령을 마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상황이 해당 관리들이 집결한 비상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다음에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고구려 측이 최대한 합리적인 징용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이 기록 속 서안평 낭랑 대방이 모두 완전히 붙어있지는 않더라도 진격하기 편리한 교통로상에 있었고 서안평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낭랑 대방을 신속하게 습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록을 잘 보면 고구려군이 먼저 요동군의 신안과 거향을 노략질한 뒤 서안평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안과 거향은 또 다른 요동군 속현인 신창현과 거치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창현과 거치현은 대체로 요하 하류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서안평현 역시 그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했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니 낭랑대방 역시 이 경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서안평, 낭랑대방 모두 요하 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가설은 최대한 합리적인 루트를 가정한 것으로 통설이 잘못되었다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로 통설의 위치가 정말 맞다고 가정한다면 다음에 세 번째 가설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구려 측이 과감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입니다. 즉, 서안평, 낭랑, 대방이 모두 제법 떨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이 한나라 측의 작전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과감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태조대왕 12부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당시 고구려는 선비족과의 공동 군사작전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다른 지역을 타격함으로써 한나라 유주 자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건 역시 완전히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유주 자사에 대응해 혼선을 주기 위해 제법 떨어져 있는 단동, 평안도, 황해도에 대한 동시 공격을 감행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인 루트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고구려 측이 한나라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과감한 작전을 감행한 것이라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때 고구려군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 가족을 납치한 사건의 전말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나라 측에서 고구려군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관리들을 요동군에 집결시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서안평, 낭랑, 대방이 모두 교통로상에 가까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안평, 낭랑, 대방이 모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이 과감한 동시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 둘 중 하나가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첫 번째 가설이 맞다면 당시 한나라 측에서 고구려의 요동군 공격에 큰 위협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서안평, 낭랑, 대방의 위치를 통설과는 다른 지역에 비정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이 사건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서안평의 진짜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서의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하여 요동군 서안평의 진짜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대왕 제위 말년인 서기 146년 왕의 동생 수성의 주도하에 고구려의 요동군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요동군 신창현과 거치현을 노략질한 뒤 서안평현을 공격했으며 가는 길에 대방현의 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 가족들을 납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안평현은 한나라 요동군의 속현 중 하나이며 대방현은 낭랑군의 속현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서안평은 요동군과 낭랑군을 이어주는 교통로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낭랑군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통설에서는 이 서안평의 위치를 중국 단동, 낭랑의 위치를 북한 평안도, 대방의 위치를 북한 황해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설의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서안평과 낭랑의 위치를 통설대로 보게 될 경우 이 기록 속 고구려군의 진격 루트가 이상해진다는 걸 근거로 서안평과 낭랑을 통설과는 다른 지역에 비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설대로라면 이때 고구려군이 평안도와 황해도에 있어야 할 낭랑태수 가족과 대방현령을 단동에서 만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서안평, 낭랑, 대방을 모두 기존의 통설보다 훨씬 서쪽인 하북성 나나유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미리 밝히자면 저 역시 서안평, 낭랑, 대방을 기존의 통설보다는 서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군의 서안평 공격 루트와 낭랑군 위치 문제는 지난번에 태조대왕 17부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저번 영상을 복습하신다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태조대왕 17구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기록 속 고구려군의 진격 루트를 기준으로 하면 서안평 낙랑 대방의 위치가 지금의 요하 유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설에서 비정한 서안평 낙랑 대방의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안평의 위치는 과연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서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요동군 서안평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탐구하도록 할게요. 우선 서안평의 위치에 대한 학설들을 정리하자면 대체로 압록강설, 요하설, 하북설, 내몽골설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 압록강설은 현재 학계의 통설에 해당되며 요하설은 북한 학계와 남한 일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북설과 내몽골설은 남한 내 소수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학설이 맞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서안평이 있을 만한 지리적 조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서안평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리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서안평이 한나라의 행정구역으로서 존재한 시기를 기록한 1차 사료는 중국의 한서지리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서지리지의 기록을 우선으로 하여 서안평의 주변 환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서지리지 기록에 따르면 서안평과 가까운 하천으로는 마자수와 염난수라는 강이 있는데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를 만난 뒤 염난수가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즉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과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만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바로 서안평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참고하면서 먼저 하북설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안평 하북설에서는 통설의 전제대로 볼 경우 이 기록 속 고구려군의 진격 루트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기록 속 서안평 낙랑 대방을 모두 지금의 중국 하북성에 흐르는 큰 강인 난하 유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난하는 서남쪽이나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즉 1차 사료인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서안평의 지리 조건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물론 저 역시 서안평 낙랑 대방을 기존의 통설보다는 서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난하 유역은 실제 기록 속 서안평의 지리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서안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으로 내몽골설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서안평 내몽골설은 거란족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요사지리지의 기록에 근거합니다. 요사지리지의 기록에 따르면 요나라의 수도인 상경 임황부가 본래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 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경 임황부는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하림 좌기시인데 이곳은 동호, 선비, 거란 등 북방 유목민족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한나라 요동군이 저 멀리 북방 초원까지도 지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지역에 서안평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도 1차 사료인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지리 조건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흐르는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요하의 지류 중 하나인 시라무랭강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라무랭강은 동쪽으로 길게 쭉 흘러서 요하 본류에 합류하며 근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안평의 지리 조건이 어땠었죠?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과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만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바로 서안평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내몽골 파림자기 지역에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커녕 바다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한나라 서안평으로 비정하려면 한나라가 이 지역을 지배한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시라무랭강 유역에서 한나라 성토가 발견된 사례는 없고 동호나 선비족 관련 유적만 확인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한나라 시기 서안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몽골 지역에 서안평이 있었다고 기록된 요사지리지의 기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요사는 한서에 비하면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서이기 때문에 서안평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요사보다는 한서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리 개념이 조금씩 바뀌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게다가 요사가 다루고 있는 요나라 시기에는 거란이 발해 등의 주변 세력들을 정복하면서 잡은 포로들을 여기저기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동일한 지명이 여러 곳에 남게 되거나 옛 지명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요사지리지에 기록된 서안평 관련 정보들만 보더라도 당시 지리 정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사지리지에 따르면 상경성 외에도 과거 서안평 땅이었다고 하는 지역들이 3곳 더 확인되는데 이 지역들은 요나라 상경성으로부터 동남쪽으로 700에서 80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요사지리지의 기록을 전부 인정하게 된다면 요동군 서안평현은 내몽골 동남부에 800리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다스린 거대 행정구역이 됩니다. 요동군의
제1개 현이 그 정도 크기라면 전체 요동군 역시 내몽골 초원을 제패한 초거대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한나라 서안평 현이 실제로 그런 거대한 행정구역이었던 것은 아니고 요나라 시기에 이루어진 집단 이주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일어난 지리정보의 혼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솔직히 서안평을 내몽골에 비정하게 되면 서안평을 포함한 한나라 요동군을 지금의 요동반도에서 지워버리고 고구려의 영토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설을 전제로 보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 측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안평 내몽골설을 전제로 하게 되면 지금의 요동반도가 한나라 영토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그 대신 내몽골 초원의 광범위한 지역이 모두 한나라 요동군의 영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몽골 지역이 일찍이 고대 중국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논리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요동반도를 한나라 영토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몽골에다가 폭탄 돌리기 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모본학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시라무랭강 유역은 기존 통설을 전제로 봐도 한나라 영토에 편입된 적이 없는 데다 후한 시기에 들어서면 그보다 남쪽인 요서 지역에 대한 한나라의 지배력이 약화하여 요서 북부 지역까지도 선비 오한 등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서 지역에 분포하는 한나라 성터들의 유적층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전한 시기까지는 성 내부에 중원계 주민들이 살았던 흔적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후한 시기 이후부터는 기존의 성터에서 유적층이 잘 확인되지 않는 등 요서 지역에 대한 한나라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는 정황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몽골설의 주장대로 서안평을 내몽골에 비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요서 북부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한나라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북쪽인 내몽골 초원을 지배한 것이 되어버리며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호, 선비 등 북방 민족들의 역사가 통째로 지워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만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한 데다 오히려 중국의 북방 공정에 악용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네요. 자, 그럼 하북과 내몽골 모두 서안평이 아니라면 서안평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기록 속 서안평이 위치한 지역의 기본 조건은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과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만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하북과 내몽골은 강이 이와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서안평이 될 수 없죠.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중원을 포함한 요하 서쪽의 지역들은 대체로 강의 흐름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요동반도의 강들은 대체로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나갑니다. 압록강과 요하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러므로 서안평의 후보지는 요동반도로 좁혀지며 압록강과 요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안평을 둘 중 어느 지역에 비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서안평 하북설과 내몽골설에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검토하였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압록강설과 요하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대왕 말년인 서기 146년 24년의 공백을 깨고 고구려군이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함으로써 오랜만에 한나라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때의 공격을 시작으로 서안평을 점령하고자 하는 고구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가 점령하고자 했던 서안평은 한나라 요동군의 속편 중 하나로 요동군과 낙랑군을 이어주는 교통로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낙랑군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안평의 위치에 대한 견해로는 하북설, 내몽골설, 요하설, 압록강설이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하북설과 내몽골설을 검토하였고 1차 사료에 기록된 주변 하천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북설과 내몽골설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며 요하설 혹은 압록강설 둘 중 하나가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학설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1차 사료인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서안평의 지리 환경을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서안평과 가까운 하천으로는 마자수와 염난수라는 강이 있는데 현독은 서계마현에 있는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를 만난 뒤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즉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과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만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바로 서안평이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서안평의 지리 환경을 기억하면서 합계의 통설인 압록강설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서남쪽으로 서안평을 거쳐서 바다로 나간다는 염난수를 지금의 북한 압록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안평은 압록강 북쪽에 있는 노령성 단동시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압록강 역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은 일치하긴 하네요. 다만 문제는 마자수입니다. 대체로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와 합류한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 평안북도에 흐르는 동로강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로강 역시 서북쪽으로 흘러서 압록강과 합류하니 한서 지리지 기록 속 조건과는 맞는 편입니다. 다만 기록 속 염난수를 압록강, 마자수를 동로강으로 보게 될 경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건 바로 현도군 문제입니다. 만약 마자수를 동로강으로 보게 되면 기록 속 마자수가 흐르는 지역인 현도군 서계마현 역시 동로강 유역으로 봐야 하는데 이때의 현도군은 이미 기원전 75년에 토착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갔으며 겨우 3개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현도군에 소속된 고구려현은 요수 상류에 위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계마현을 동로강 유역으로 보게 될 경우 이미 서북쪽으로 축소되어 있어야 할 현도군이 요하에서 동로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중간에 여러 개의 산맥들이 가로지르기 때문에 현도군 하나가 겨우 3개현만 가지고 관리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압록강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서안평이 단동에 위치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보충했는데 단동에서 발견된 애하첨 고성이라는 유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동 애하첨 고성은 압록강의 지류인 애하 인근에서 발견된 한나라 시기 토성 유적으로 평면 형태는 방형을 띠며 하천 인근 평지 지형에 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중원의 군현 성터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특징입니다. 이 토성 유적에서는 1976년에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안평 랑미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와 와당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서안평 압록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성터에서 발견된 와당 문구에 새겨진 안평이 바로 서안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걸 근거로 이 성터가 바로 한나라 서안평 유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평 랑미항이라는 문구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길상구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 한나라에서는 한무제 시기 이후로 장랑미항, 장생미항 등의 길상구가 새겨진 문자 와당이 유행했으며 지명이 새겨진 사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설의 비판적인 연구자는 이 와당 문구의 안평이 지명이 아니라 길상구이므로 서안평이 단동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문구가 문맥상 길상문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와에 지명이 새겨진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평이 지명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서안평이 서쪽의 안평이라는 뜻임을 고려하면 단동 지역이 설령 안평이라는 지명으로 불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동군 서안평은 오히려 단동보다 서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안평과 별개로 서안평 동쪽에 안평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존재하긴 한 걸까요? 사실 안평이라는 지명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의 삼국지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동천왕 시기에 오나라 황제 송권이 위나라 견제를 목적으로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자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오나라 사신들이 고구려 관리를 만날 때까지 머물었던 강하구 이름이 바로 안평구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요동군 서안평은 요동의 공손씨 세력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으므로 이 기록의 안평은 요동군 서안평과는 별개인 고구려 영토 안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구려 영토 안평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의 안평은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시 오나라 사신들은 고구려의 도성에 도달하기 쉬운 근처의 하구에 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요동 공손씨의 영역이 아니면서 고구려 중심지와 멀지 않은 강 하구가 바로 안평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구려 영토 안평은 지금의 압록강 혹은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강의 하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단동 애하천고성에서 나온 와당 문구의 안평이 정말 지명이 맞다면 고구려 영토 안평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므로 압록강 유역의 안평은 고구려 영토였으며 요동군 서안평은 압록강 유역보다는 더 서쪽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록강 하구가 당시 고구려의 영토 안평이었다는 것, 서안평의 위치 문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토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통설의 위치 비정대로 요동군 서안평이 지금의 단동, 낙랑군이 북한 평안도에 위치하게 되면 서해안 전체를 요동군과 낙랑군이 둘러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기 고구려는 요동군과 낙랑군에 가로막혀 바닷길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압록강 하구를 고구려 영토 안평으로 보고 서안평을 그보다 서쪽으로 비정하게 된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서해안에 닿게 되므로 초기 고구려의 해양 활동 범위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동천왕 시기 이전에 고구려가 이미 서해안을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보게 되면 촌권의 오나라가 위나라를 함께 견제할 파트너로 고구려를 선택한 이유 역시 쉽게 설명됩니다. 만약 이때 고구려가 공손시 세력에 가로막혀 서해안을 익숙하게 이용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바다 건너 오나라의 입장에서는 함께 작전을 짜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트너로 선택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고구려가 이미 압록강 하구를 이용하여 해양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나라의 입장에서 연계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고구려는 최소한 동천왕 시기 이전에는 압록강 하구를 장악한 상태였으며 일찍이 서해안을 통해 해양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록강 하구에서 발견된 단동 애하천 고성 역시 기존의 통설과 다르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터가 기록 속 고구려 영토 안평 관련 유적이거나 최소한 동천왕 이전 시기에 획득한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학자가 남긴 애하천 고성 유적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유적은 아직 토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유적층이 정확히 어떻게 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표면에서 한나라 기와뿐만 아니라 붉은색 기와편과 연화문 와당 등의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의 기와들도 나왔다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시점부터는 고구려 영토에 편입된 것은 분명합니다. 유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유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한나라 유물들 가운데 오수전이라는 동전이 있는데 이 오수전이 처음 주조된 시기는 전한의 한무제 시기입니다. 그리고 와당의 안평 랑리안과 같은 길상구를 새기는 전통 역시 한무제 시기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참고로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인물이죠. 그러므로 이 유적은 아무리 빨라도 한무제 이후 시점에 한나라 9년에 속했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어느 시점부터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세한 연대 자료가 부족한 탓에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 자료들만 가지고는 정확히 언제부터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고학 자료들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 유적이 한나라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한 시기는 한사군 설치 이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의 기와들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시점부터는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통설과 상관없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이 요동반도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낙랑군 요동설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 유적은 요동군이 아닌 낙랑군 관련 유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태조대왕 시기에는 과거 낙랑군 동부도의에 속했던 지역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한 바 있는데 압록강 하구를 낙랑군 동부도의로 보게 된다면 고구려가 처음 압록강 하구를 장악한 시기는 태조대왕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압록강 하구의 단동 애하천 고성은 사실 낙랑군 관련 유적이었으며 태조대왕 시기에 일찍이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동천왕 시기에 이르면 이곳을 거점으로 서해안에서의 해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군 서안평은 압록강 유역보다는 더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압록강 유역도 서안평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요하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들 제가 서안평을 어디로 보는지 예상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안평의 위치를 압록강보다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요하하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서안평의 위치를 지금의 요하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안평 위치에 대한 최종 검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삼국사기 태조대왕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태조대왕 말년에 일어난 서안평 공격 사건을 소개하면서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현이 어떤 행정구역인지 설명하고 서안평 위치에 관한 학설들을 간단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서 서안평은 한나라 요동군의 속편 중 하나로 요동군과 낙랑군 위치 문제, 초기 고구려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서안평의 위치에 대한 견해로는 하북설, 내몽골설, 요하설, 압록강설이 존재합니다.
2주 전에 업로드한 태조대왕 18부 영상에서는 먼저 하북설과 내몽골설을 검토하였고 1차 사료인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주변 하천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북설과 내몽골설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며 요하설 혹은 압록강설 둘 중 하나가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업로드한 태조대왕 19부 영상에서는 학계의 통설인 압록강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역사서와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압록강설 또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압록강 유역도 서안평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요하설에 대해 검토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밝혔지만 저는 서안평의 위치가 지금의 요하 하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서안평의 위치를 지금의 요하 하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안평의 위치를 최종 검토하기에 앞서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1차 사료에 기록된 서안평의 지리 환경을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따르면 서안평과 가까운 하천으로는 마자수와 염난수라는 강이 있는데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염난수를 만난 뒤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즉 서안평의 위치를 비정하려면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과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만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서안평의 주변 환경을 기억하면서 서안평 요하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하가 흐르는 방향을 보면 동쪽에 동요하, 청하 등의 여러 지류들이 있는데 이 동쪽의 지류들이 대체로 서북쪽 방향으로 흘러오며 서쪽 지류인 서요하와 만나서 요하 본류에 합류한 뒤 다시 서남쪽 방향으로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록대로라면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흘러가다가 염난수를 만난 뒤 서남쪽으로 흘러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빠져나간다고 했었죠. 요하와 그 지류들이 흘러나가는 방향은 한서 기록 속 서안평 주변 강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하 본류와 그 지류들이 흐르는 방향으로 볼 때 한서 지리지 기록 속 염난수는 요하 본류 혹은 서요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마자수입니다. 요하 동쪽에서부터 합류하는 지류들을 보면 동요하, 청하 등의 여러 지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요하 본류와 합류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요하 동쪽의 지류들 중에 마자수로 볼 수 있는 후보가 여러 개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한서지리지에 기록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지류들만 추려낸다면 동요하와 청하로 좁혀집니다. 사실 이 가운데 동요하는 요하 동쪽의 지류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편으로 일찍이 동요하를 기록 속 마자수로 비정하는 소수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요하보다는 조금 남쪽에 있는 청하가 한나라 시기의 마자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서지리지의 기록대로라면 마자수는 현도군 서계마현에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나라 현도군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동 지역에서 확인되는 전국시대 말에서 한나라에 이르는 시기에 중원계 성터 유적들을 보면 분포 범위가 대체로 청하 북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하 북쪽, 동요와 남쪽에 위치한 길림성 사평시에 일용호 고성이라는 성터 유적이 있는데 이 유적은 평면 형태는 중원계 성터와 같은 방형을 띠고 있으나 축조 방식이나 구조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상 청하 남쪽의 중원계 성터들의 분포지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기존 토착 집단들의 유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 유적이 중원 왕조의 정치적 지배를 받던 지역이 아니라 동요하 유역 토착 집단과 중원 왕조를 이어주는 일종의 무역 기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유적이 일종의 무역 기지이거나 동요하 유역 토착민들이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 축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평 일용호 고성보다도 더 남쪽에 위치한 요령성 서풍시에서는 토착 집단의 목광묘 고분군이 확인되는데 이 유적이 바로 서풍 서차구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길림 지역의 부역의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동병철검 및 금제 귀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 유적을 부역의 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유적이 위치한 서풍시는 청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청하를 기준으로 남쪽은 한나라 현도군, 북쪽은 부여의 영토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한나라 현도군과 부여의 경계는 지금의 청하이며 그보다 북쪽인 동요하는 부역의 세력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독은 서계마현에 흐르는 마자수는 지금의 청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마자수로 추정되는 청하가 서북쪽으로 흘러서 요하 본류에 합류한 뒤 요하 본류가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가므로 요동군 서안평현은 요하 하류의 해안가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고구려 후기의 기록에서는 고구려의 압록수가 한나라 시기의 마자수였다고 전하는데 일부 소수학자들은 한서 지리지 기록 속 마자수가 흐르는 방향을 근거로 고구려의 압록수 역시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요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압록수는 고구려 왕실의 기원인 북부여의 도성 및 고구려 전기 수도인 국내성의 위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한나라 시기 마자수와 고구려 압록수의 관계 그리고 압록수의 위치 문제는 언젠가 고구려 후기를 다루게 된다면 그때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태조대왕 제위 말년에 이루어진 서안평 습격 사건 당시 고구려군이 거쳐갔던 진경 루트를 확인해 본 건 역시 서안평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군은 요동군 신창현과 거취현을 노략질한 뒤 서안평을 공격했으며 가는 길에 대방 현령을 죽이고 낙랑태수 가족들을 납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창현과 거취현은 서안평과 마찬가지로 요동군의 속현 중 하나인데 한서 지리지 기록 속 지리 환경과 다른 전쟁 기사 속 진경 루트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하 하류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신창과 거취를 노략질한 뒤 곧바로 서안평을 공격했다고 하니 서안평 역시 그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서안평의 정확한 위치는 요하 하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서안평을 압록강 하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통설대로 서안평이 압록강 하구에 위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고구려군이 신창과 거취를 공격한 직후에 다시 서안평을 공격하려면 두 지역 사이에 천산산맥이라는 험준한 산맥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하 하류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은 뒤 또 다시 천산산맥을 등반하여 압록강 하구까지 갔다 왔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고구려군이 한나라군의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더라도 과감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본다면 통설대로 봐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대한 합리적인 루트로 본다면 서안평을 요하 하류에서 찾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이 기록 속 고구려군의 진경 루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낙랑군의 위치 역시 통설과 다른 지역에 비정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군이 신창 거취를 공격한 뒤 서안평으로 가는 길에 대방 현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는데 신창 거취 서안평이 모두 요하 하류에 있었다면 낙랑군 역시 요하 하류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다만 저번 태조대왕 17부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낙랑군의 위치 문제는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경 루트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낙랑군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조대왕의 마지막 업적인 서안평 공격을 끝으로 같은 해 12월에 태조대왕이 자신의 동생 수성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물러남으로써 길고 길었던 태조대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태조대왕 재위 기간은 여러모로 미스터리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태조대왕은 고구려 왕실 최초의 방계 출신 임금으로 모본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해냈습니다. 이후 그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동옥저를 정복하여 동해안으로 진출하였고 오랜 숙적이었던 부여를 잠깐이나마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진 동옥저 정복은 훗날 적극적인 대외 정벌에 쓰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에 부여와의 관계 재정립까지 더해지니 후방이 안정되어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위기간 중간에는 무려 20년간 의문의 공백기간이 발생했는데 이 의문의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태조대왕 재위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누어집니다. 아무래도 후대의 전쟁 등으로 인해 중간 시기의 기록이 유실되었고 앞뒤로 두 명의 임금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아는 태조대왕의 재위기간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태조대왕의 긴 수명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이후 태조대왕 후반기부터는 전반기에 쌓아놓은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나라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때 태조대왕은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도 필요하면 한나라와 화친을 하는 등 유연한 외교수를 선보였으며 때로는 선비족과의 협력을 통해 한나라군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요동군, 현도군, 낙랑군의 영토 일부를 수복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업적이 있는 만큼 일부 실책도 있었습니다.
태조대왕은 서쪽의 한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는 와중에 북쪽의 부여가 언젠가 다시 후방을 위협하게 될 것을 경계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부여로 가서 부여 왕을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고, 결국 이를 계기로 부여가 배신하여 한나라와 협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후로도 부여는 한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고구려의 후방을 묶어두었고, 고구려의 대외 원정 역시 한동안 중단됩니다. 태조대왕 제위 말년에는 내정에서도 실책이 확인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수성에게 섭정을 맡겼었는데, 수성의 야심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고 점차 다른 나부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태조대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성이 정권을 장악하는 걸 막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저항 없이 수성에게 왕위를 양보함으로써 길고 긴 재위 기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조대왕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수성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기록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대왕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조대왕 말년에 찾아온 정치적 혼란은 차대왕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고구려 왕실은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폭군 차대왕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